오늘은 미래학자이신 최은수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경제 전쟁을 통한 새로운 세계의 재편, 그 다음에 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한번 네.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제시하는 키워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Build Back Better입니다. 더 나은 재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망가뜨렸던 그런 경제를 더 강력하게 재건을 해서 그 화려했던 미국의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재현.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보면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영국에 의한 세계 평화,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절대 강자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 지위를 중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의한 세계 평화, 팍스 시니카 시대를 열겠다. 네. 이런 표방들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제압하고 다시 세계 1등 강국으로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구상하는 가장 큰 정책은 큰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부가 경제적 부강을 끌어내는 거기에 이제 전략으로 이제 돈의 살포, 무제한 돈을 살포를 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이런 구상들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케인지안, 수정 자본주의자들의 대거 수정 자본주의자들이 이제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루즈벨트식 빅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재건시키는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형 ICT 복합 AI 인프라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큰 청사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프레임 자체가 지식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프레임에서 완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든 인프라가 새로운 인프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데 거기에 하나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정책으로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가 앞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두가 탄소 제로, 이 키워드가 이제 중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 강력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의 어떤 힘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중국을 네. 막 압박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의 정부에서의 경제가 안 좋았었는가에 네.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생각과 바이든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 백인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를 했던 백인 우월주의 시대, 그래서 소수민족 그리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다수 민족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지배를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므로써 백인들의 지위를 위축시켰던 그 위축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인 미국인의 프라이드, 백인의 프라이드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죠. 네. 반면에 바이든은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는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우리 백인 우월주의적 생각 말고 세계와 함께하는 세계주의적 마인드로 세계의 중요한 현안들에 적극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락 전쟁 그리고 이란 핵 문제 그리고 그런 북한의 이슈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 국가로서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력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살렸었다.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까먹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아쉬움이 트럼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게 코로나의 방역에 실패를 해서 자국민들이 40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안타까운 방역의 실패. 그럼으로써 경제가 추락하는 경제 추락의 실패. 이러면서 시대 정신이 이런 우리끼리 좋은 우리만의 잔치보다는 전 세계 속에서 존중을 받고 그리고 이런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그리고 법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 시대 정신이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신케인즈 학파 뭐 인사들이 주요 네. 정부의 행정부에 이제 포진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옐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주식시장이 크게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 두 가지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비둘기파라고 하고 한 분은 매파라고 하는데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매파는 통화 긴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는 돈을 무제한 살포해서 정부가 경제에 망가진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 매파는 무슨 소리냐. 시장의 힘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시장이 작동을 시키도록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옐런이 귀환을 시장에서 환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 살포를 해서 고장난 경제를 정부 주도로 고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옐런은 미국 중앙은행장을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했고 그리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초대 재무장관까지 함으로써 미국에 살 수 있는 경제 3탑 분야를 모두 섭렵하는 최고의 영광을 아는 그나마 또 여성 첫 재무장관이고요. 이분의 기본적인 철학 속에는 무제한 돈의 살포 그리고 강력한 경기 부양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1.9조 달러, 2조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돈 살포 계획을 이미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살포되는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보통 우리 MMT라고 하는 현대화폐 통화 이론을 한다 하더라도 네. 연준이 과연 그러한 뒷감당을 다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현재 시점에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전 세계가 기준 통화로 기초 통화로 활용하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고 자기 경제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끈다라는 확신 경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달러를 사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야 되는 그런 구조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약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제한 돈 풀기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네. 그 약속을 실현될 거로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원도 장악을 했고 하원도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미 상하원에서 이렇게 펼쳐달라고 취임하기도 전에 상하원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꺼내서 침체된 미국의 경제를 살려서 다시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해주세요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침체된 미국 경제 현실을 먼저 직감을 하고 대통령께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좀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미국의 아주 거대한 금융회사들이죠.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블랙락, 세계 제일의 자산 운용사.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골드만삭스는 좀 퇴보하고 이 블랙락이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바이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권자로 이 블랙록 출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블랙록 출신들은 세계 1등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골드만삭스의 출신들이 다 왔습니다. 그 재무장관 자체도 골드만삭스 출신의 문우신이라는 분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골드만삭스 출신들은 월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 그리고 전통 산업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고 이 블랙록 사람들은 이 서바이벌,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성장, 그래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고 그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펼쳐내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블랙락의 투자 패턴을 좀 공부해서 블랙락의 그 투자 행위를 좀 따라하면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추천합니다. 반드시 블랙록에서 개발한 ESG 그러게 ESG 아니면 투자 안 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벌써 한국에도 최근에 신문을 보면 모든 언론에 ESG 투자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ESG 보고서를 써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ESG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SK 그룹을 시작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업의 모습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사회공헌, CSR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CSB, 공유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써서 기업을 알리는 이제 ESG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배구조가 잘 갖춰진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내내 정권이 유지되는 한 더 심하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 미국의 화두는 글로벌 화두가 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미 학습해서 그거를 우리가 추앙하고 있고 미국의 아주 그 돈을 많이 번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뭔가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런 미국식 경영에 따라가고 또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든가 방침에 한국의 CEO들이 빨리 답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돈 풀기, 재정 정책 이런 것들에 우려를 갖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네. 달러 인덱스하고 채권 금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흥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건 상식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제라는 거는 화폐 경제와 실물 경제 싸움입니다. 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 화폐 경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 경제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화폐 경제가 먼저 움직이면 실물 경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데 이 과정에서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화폐 경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기대 심리.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네. 이웃 친척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돈 달라 그래서 집을 삽니다. 그럼 또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좀 더 주고라도 살려는 심리가 그러면 항상 심리가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집값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화폐 경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그래도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 경제가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 사이의 갭. 이 갭을 우리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것은 실물의 가치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누가 더 먼저 움직이냐면 집값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려고 팔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실물 경제가 추락하니까 화폐 경제가 계속 추락하게 되는 거죠. 더 빨리 추락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더 싸게 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경제, 매크로 경제에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2,000조 원 정도의 돈을 쏟아붓게 된다. 그러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네. 어느 선에서 스탑을 할지 시장에 아는 것이죠. 아직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기대 심리로 지금 자산 가격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느 시점에 스탑할지 그건 시장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작 초기인데 벌써 자산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현상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채권 금리가 보통 이게 위험해지는 순간은 한 3, 4%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 4% 정도 되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미국이 돈이 많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제로금리예요. 미국에 놔두면 그 돈이 수익이 안 나.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흥국가로 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핫한 현상. 작년 11월, 12월 달에 외국인이 만든 현상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돈을 지금 증시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또 거기에 차익을 챙기고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또 빠져나갔죠. 오늘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3천선이 16거래일 만에 붕괴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치고 빠지고 이익 챙기고 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개미 군단들은 학습을 통해서 시장의 루머에 의존하지 말고 장기 투자, 이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가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됐던 게 이제 부의 양극화잖아요. 네, 계층 간의 네. 양극화, 갈등, 그리고 기업 간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률은 확 올라가지만 러셀 네. 2000 같은 데 포함된 작은 기업들의 이익은 또 오히려 떨어지고 그렇죠. 다 뺏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저자님도 본부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본 철학이 캔두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지안 정책보다 좀 한 발 나간 게 현대 캔두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부가 고장난 경제를 스스로 수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부격차, 소득격차, 일자리 실종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한 그렇죠. 어떤 네. 이제 한국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 그로 인한 어떤 경제의 어떤 파급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변혁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이든 정부가 펴낼 대책 중에 가장 미국 경제,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정책이 실은 친환경 정책입니다. 그린 정책인데요.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탄소를 흡수하는 양의 차이, 이거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걸 탄소 중립 국가다.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030년까지 미국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쓰겠다. 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35년 휘발유 차를 전 세계가 팔지도 않고 생산이 금지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일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휘발유 자동차 생산 중단이 된다면 엄청난 세계 경제적 충격이고, 바이든 정부의,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이거 하면 기업들 돈 많이 들어. 국민들 불쌍하고 가난하게 하는 정책이야 하고 그걸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를 매년 30개씩 없애야 됩니다. 세계 1등 기업을. 근데 우린 또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더 위험한 미국이 오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를 지금 아무 이해 못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엄청나게, 근데 그것도 글로벌 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은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기술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의 기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자,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1리터당 21km를 못 가면 벌금을 물어야 돼, 자동차가. 근데 요새 우리 자동차,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1리터에 얼마 갑니까? 고작 10몇 킬로. 21km는 엄청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그 대한민국이 그 기술을 사가지고 자동차에 탑재해야지 중국의 캘리포니아에 수출할 수 있는 엄청난 위익이고, 대한민국이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43%의 전기가 화력발전소로 생산이 됩니다. 네.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또 탈원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충돌되는 분야가 있고,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기업이 탄소 배출을 스틸 제로 규제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철을 생산하는데, 포스코에서 생산하는데 용광로를 가열을 시켜야지 쇳물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가열을 시켜야죠, 용광로를. 네. 용광로를 가열시키는데 이 화력발전소로 용광로를 가열해서 철을 생산하면 탄소 배출로 철을 생산했기 때문에 세금이 10% 붙습니다. 그 아리백이라고 하죠. 네. 미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철강 경쟁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지금 수소를 동원해서 철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바이든 시대에 어떤 정책 변화가 기업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충격에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내가 빨리 개발하고 도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뭐 정부 그리고 국회 국가 차원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특별히 쓰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아주 심각한데 아무도 아직은 체감을 그러니까 네. 실감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정말 선거에 어떻게 이기느냐만 부동산만 관심을 두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동력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저도 이렇게 정책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게 이대로 뭐죠? 그 탄소 국경세니 뭐 탄소 네. 중립세니 또 뭐 아리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적용된다고 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기업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아직 실현이 안 돼서 그런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경쟁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